그 겨울의 사흘 동안. 함정임 단편소설. 테라스에는 보라색 스위트피가 아침 햇살을 받아 생기롭게 피어 있었다. 한겨울의 스위트피라니. 제이는 집주인 로 부부의 얼굴을 떠올려 보다가 문을 열고 테라스로 나가 테이블에 놓인 스위트피 향을 맡았다. 그러고는 누가 옆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또렷한 말씨로 말했다. 그녀가 카트린을 만나야 해. 지난 2월 초 일요일 아침 루르마랭의 오래된 성직이 집에서였다. 제이가 남프랑스의 고온 마을 루르마랭을 다시 찾은 것은 7년 만이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다. 누군가 태어났고, 누군가 떠났고, 누군가 돌아왔고, 누군가 영영 떠나는 일들이었다.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난 이들 중에는 제이를 낳아준 엄마가 있었고, 차가운 심연 속으로 가라앉은 수백 명의 소년, 소녀들이 있었고, 그리고 피 선생님이 있었다. 제이는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선생님을 만났다. 그리고 바로 이곳 스위트피가 피어있는 한겨울의 루르마랭에서 선생님의 부고 문자를 받았다. 그날도 제이는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느끼며 겨울의 파란 하늘 아래 서 있었다. 사이프러스 나무 옆 비석에 새겨진 이름과 생몰 연도를 바라보며 한 사람의 생애와 죽음의 형식을 생각하고 있었다. 제이는 죽음 이후의 형식, 묘지와 비석에 관한 수많은 현장 사진들을 간직하고 있었다. 바로 제이가 지금 마주하고 서 있는 알베르 까미의 묘지처럼 직접 찍은 장면들이었다. 제이는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마치고 공동 묘지로 향했다. 묘지에 가려면 루르마랭성 앞을 지나가야 했고, 제이는 이 마을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호선형으로 이어지는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완만하게 경사진 포도밭으로 몇 걸음 걸어 들어가 마을을 건너다 보곤 했다. 르베롱 산의 진녹색 능선이 마을을 품에 안듯이 배경으로 둘러싸고 있었다. 포도밭에서 발길을 돌려 나오려던 찰나 그녀가 카트린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제이의 뇌리에 스쳤다. 그 생각은 실현 가능성을 따져볼 겨를 없이 이내 은밀한 설렘으로 전이되었다. 제이는 살갗에 피어나는 옛 감각처럼 휘감아 올랐던 전율을 느끼며 눈앞에 펼쳐진 루르마랭의 마을을 바라보았다. 제이는 카트린의 집이 있는 쪽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집을 찾아 들어간 적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제이 같은 이방의 여행자가 물으면 알려주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이 그 집에 사는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지켰다. 그러한 사정을 알기에 제이는 머나먼 길을 달려왔음에도 7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제이는 그 집의 구조와 창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과 오후의 빛, 그들을 감싸고 있는 풍경과 느낌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카트린과 인터뷰를 했던 까미 연구자들이 쓴 글과 카트린이 직접 엮어낸 책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제이는 공동묘지로 가기 위해 발길을 돌리면서 카트린의 집이 있는 쪽을 눈으로 더듬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축구장과 축구장 너머 플라타너스 가로수길, 그 길 가운데 있는 우체국과 이어지는 알베르 까뮈의 공간까지 영화 필름을 천천히 돌려보듯이 눈에 담았다. 그곳 어느 창가에서 카트린은 아버지의 유골을 매만지며 살고 있는 것이었다. 홀로, 그리고 함께. 카트린은 최근에 사진으로 만나는 까미의 세계를 출간했다. 제이는 엊그제 루루마랭으로 향하기 전 파리의 단골 서점에 들렀다가 그 책을 발견했다. 제이는 카트린이 펴낸 또 다른 책, 대형 화집 형태의 나눔의 세계를 소장하고 있었다. 아비가 남긴 유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딸의 운명이란 무엇일까? 제이는 카트린과 같은 딸들을 알고 있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에디터 생활을 시작해 한동안 편집 일과 소설 쓰기를 병행했던 제이는 소설이 소설을 낳고 책이 책을 낳는 경험을 했다. 소설과 소설, 책과 책의 기원을 들여다보면 손바닥에 새겨진 금처럼 흐름이 잡히곤 했다. 소설가들은 소설로 대화하고 소설로 고백하고 소설로 추모했다. 에디터들은 책으로 그 모든 것을 했다. 카트린은 아버지가 남긴 모든 글의 전문 에디터였다. 동시에 까뮈라는 작가의 생애와 작품을 전문적으로 정리하고 배열하고 쓰는 작가였다. 홀로, 그리고 함께. 나눔의 세계는 알베르 까뮈의 사진들로 구성한 카트린 까뮈의 저작이었다. 엄밀히는 아버지 까뮈와 딸 까뮈의 공동 저작이었다. 까뮈에게 카트린이 있다면 피 선생님에게는 그녀가 있었다. 제이가 르베롱산 차라 고온 마을 루루마랭에서 그녀를 떠올리는 것은 아주 뜬금없는 일은 아니었다. 까미가 살았던 그 집에 장녀 카트린이 살고 있다면 피 선생님이 살았던 아차산 차라 아치울 마을 그 집에는 선생님의 장녀인 그녀가 살고 있었다. 제이는 그녀를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선생님과의 인연의 실타래 속에 그녀가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오래전 흑백 사진으로 보았다. 제이가 본 첫 모습은 태어난 지 1년 된 첫돌 무렵이었다. 아기를 안고 있는 20대의 앳된 선생님을 신기하게 바라보다가 아기 쪽으로 시선을 옮겨 한참 들여다본 기억이 있었다. 사진에서 사진으로 성장해가는 그녀를 익혀갔다. 현실에서 만난 적 없었지만 오래 알아온 사람처럼 친숙하게 느껴지는 존재가 그녀였다. 선생님이 환갑을 맞이하던 1991년 봄, 제이는 개간지 편집장으로 선생님의 소설 3개를 총 망라하는 특집호를 만든 적이 있었다. 그보다 몇 해 전 선생님 생애에 비운의 해로 기록되던 1988년에는 당시 선생님이 연재하던 장편소설 미망을 담당하는 편집자이기도 했다. 그 해 선생님은 남편과 아들을 연이어 잃었고 연재는 중단되었다가 몇 달 뒤 이어졌다. 그 사이 해가 바뀌었다. 제이는 그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 살다 보면 내려다 보기조차 두려운 슬픔의 절벽과 맞닥뜨리기도 한다는 것, 자식을 가슴에 묻은 어미의 슬픔을
참척이라 부른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제이는 선생님의 특집호 작가 화보에 넣을 사진들을 선별하고 캡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몇몇 장면들에 빠져들었다. 특히 20년 동안 살았던 보문동 집 양지바른 뜰에 모여 앉은 네 딸들과 외아들, 이 아들은 제이와 같은 나이로 제이의 친구의 친구였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세코아 국립공원의 쓰러진 고목에 걸터 앉은 선생님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선생님은 수백 년 된 고목들이 치솟아 있는 숲속에서 쓰러진 고목의 밑둥치에 살포시 두 손을 모으고 걸터 앉아 있었다. 수줍은 듯 미소를 머금고 있었으나 선생님의 표정에는 20살 중반의 제이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바스러질 듯 연약하면서도 처연한 그 무엇이 어려 있었다. 세월이 흐르고 캘리포니아의 거대한 자연림으로 직접 들어가 본 뒤에야 제이는 그곳에서는 자연 발생적으로 불길이 일어 수백 년 된 고목들을 집어 삼킨다는 것을 깨달았다. 불길은 번개처럼 돌발적이면서도 주기적으로 거대한 산림을 휩쓸어 버리고 새까만 재를 고목마다 흉터처럼 새겨놓았다. 쓰러져 누운 고목의 밑둥치에 걸터 앉은 선생님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오가고 있었을까? 화마 속에서도 500년을 살아낸 고목이 주는 오싹한 경외감을 위안으로 느끼고 있었을까? 가슴속에 새카맣게 타버리고 남은 고통의 뼈를 어루만지고 있었을까? 피 선생님의 특집호는 발간되자마자 완판이 되어 2쇄를 찍었다. 문의 기간지로서는 유례없는 일이었다. 문학, 여성학, 인류학 전공자들이 선생님의 삶과 소설을 읽고 분석했다. 제이는 특집호에 이어 선생님의 장편 전집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느라 제이는 해마다 몇 차례 선생님 댁을 방문했다. 특집호를 만들기 위해 사진들을 받고 화보용 사진에 대한 캡션 내용을 듣던 곳은 아차산 자락으로 터를 잡고 집을 지어 이사 가기 전 방이동 시절의 아파트였다. 그 시절 선생님은 홀로 기다리고 있다가 제이를 맞이하곤 했다. 선생님은 제이를 거실보다는 부엌 식탁으로 데리고 갔다. 다가를 가운데 놓고 원고와 책 이야기 이외에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제이가 선생님 댁으로 들어갈 때는 환한 오후였는데 나올 때는 어둠이 내린 저녁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이는 선생님과의 식탁에서의 장면을 꿈결인 양 되짚어 보곤 했다. 편집자와 작가, 까마득한 후배 작가와 대작가와의 만남이라기보다는 연애 중인 딸과 엄마, 갓 시집간 딸과 친정 엄마 사이의 애틋하면서도 흥미진진한 수다의 향연이었다. 제이만이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었음을 훗날 선생님이 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 우리는 동업자끼리나 저자와 기자 사이로 만난 게 아니라 엄마 말 안 듣고 고생길로 들어선 딸이 겨우 행복해진 걸 보고 대견하게 여기는 엄마와 딸처럼 마주 앉았었던 게 아니었나 회상됩니다. 아차산 자락 아치울 마을에 새로 지은 피 선생님 댁을 생각하면 제이는 제일 먼저 박하차가 떠올랐다. 선생님은 새로 가꾼 뜰에
박하를 심었고 손님들에게 그 박하잎을 우려낸 차를 내주었다. 선생님은 이사한 뒤 한동안 매일 아침 창가에서 목도하는 일출 장면을 경이롭게 들려주었다. 가끔 화원에서 허브들 속에 놓여있는 박하와 마주칠 때면 선생님의 뜰이 떠올랐다. 선생님이 세상을 떠난 뒤 제이는 그 집에 간 적이 없었다. 갈 엄두를 내지 못했고 딱히 갈 명분도 없었다. 제이는 카트린 까미와 그녀의 만남을 상상하면서 선생님의 자료를 찾다가 그 집이 노란 집으로 불린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7년 전 제이가 이곳 루루마랭에 머무는 사흘 동안 선생님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떠나는 장례 의식을 마쳤다. 돌아와 보니 더 이상 선생님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 선생님의 영전에 작별 인사를 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가슴에 맺혀 제이는 박하의 추억을 담아 저녁 식사가 끝난 뒤라는 단편 소설을 썼다. 이번에도 제이는 루루마랭에서 사흘을 머물렀다. 오래된 성직이 집의 노 부부는 영국인 은퇴자로 귀가 잘 들리지 않았다. 뭐든 2번씩 묻거나 2번씩 대답해야 했다. 제이는 아침이면 루루마랭 성을 지나 공동묘지에 가서 알베르 까미와 그의 아내 프랑신 까미의 비석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낮에는 엑스에 다녀왔다. 엑스에 있는 대학의 아시아 학부에는 500명이 넘는 프랑스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있었다. 오래전 대학에서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학을 전공한 제이로서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열풍이었다. 일시적인 현상인지 10년 후에도 계속될 것인지 모를 일이었다. 엑스에서 돌아오면 이른 오후였고 카트린의 집 근처를 산책했다. 골목에서 마주치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제이는 수상쩍게 보일 수도 있었으나 아무도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제이 같은 동양인이 여기까지 온 이유를 안다는 표정으로 살짝 고개를 숙여 눈 인사를 건네며 지나갔다. 그들과 눈 인사를 주고받으면서도 제이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 하나의 가정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했다. 카트린이 서울에 오고 그녀가 루루마랭에 간다면, 그곳이 어디든 두 작가의 딸들이 만난다면, 제이는 귀국하는 대로 이번에는 제일 먼저 아치울 마을 노란집에 사는 그녀에게, 그리고 이어서 카트린에게 편지를 쓸 것이었다. 편지는 생각보다 길어질지도 몰랐다. 어쩌면 편지 형태의 또 다른 허구가 될지도 몰랐다. 제이는 오래된 성직이 집을 나서며 누가 옆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래, 그거야" 라고 또렷한 말씨로 말했다. 테라스에는 보라색 스위트피가 아침 햇살에 생기롭게 피어 있었다.